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연초부터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로 시장이 경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2023년에야 돼야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랬는데 2022년 올해만 네 번까지 나오면서 시장의 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불과 한 6개월, 1년 사이에요. 어쨌든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 그에 따른 방향성들 오늘 심도 있게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WM그룹 오건영 부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제목이 파월의 인플레 최후 방어막, 양적 긴축, 긴박감과 비정함이 느껴지는 단어들인데요. 일단은 제롬 파월 의장이 현지 시간 화요일이죠. 인사청문회에 있었습니다. 파월도 이제 연임하면서 여우가 좀 된 것 같아요. 시장에. 그죠?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 한 것도 아니고 네. 금리 올린다. 그다음에 QT도 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일종의 좀 안도감을 가졌는데요. 파월 발언부터 좀 해석해 주십시오. 네, 일단 그 파월 발언은 네.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축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내용은 많긴 했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첫 번째는 여태까지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썼지만 현재의 경기 여건들을 봤었을 때 추가적인 부양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돈을 풀어주는 것들보다는 긴축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는 방법. 이건 이제 먼저 가져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명시적으로 밝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타겟팅을 한 긴축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긴축으로 나아가는데 과거보다 굉장히 빠를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이제 관심인데요. 예. 과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긴축으로 전환되는 사이클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14년도 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고 네. 14년도 10월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이 15년도 12월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양적 긴축은 네. 17년도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14년도 1월에 양적 완화가 시작이 돼서 양적 긴축이 17년도 9월이면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의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긴축을 하더라도 굉장히 베이비 스텝이죠. 아장 걸어가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긴축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월이 얘기한 건 뭐냐면은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다. 성장도 그때보다 단단하고 그리고 물가 상승세도 예사롭지 않다라는 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의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긴축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만 보면 굉장히 좀 겁을 많이 주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장에서는 지난 이제 FOMC 의사록을 보면서 양적 긴축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적 긴축이 어쩌면 금리 인상과 함께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첫 금리 인상은 이제 6월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최근에는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3월부터 벌써 양적 긴축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공포감을 느꼈는데 파월 의장이 이제 이번엔 약간 좀 다르게 말을 꼬았죠. 이제 뭐라고 하냐면 확정된 건 없지만 이제 later this yea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올해 후반부 정도. 물론 후반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4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반기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반기 정도에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그 뒤에 이제 무슨 얘기를 붙이게 되냐면은 한번 이게 양적 긴축이라는 게 결정이 되려면 회의를 2번에서 4번 정도는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 회의라는 게 FOMC 회의입니다. FOMC는 45일에 한 번씩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가 이제 언제 있냐면 1, 3, 5, 6월 달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하반기를 이제 넘어가서 1년에 8번 있는데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4번이 있지 않습니까? 1, 3, 5, 6월에. 네. 그럼 그 정도 회의가 종료된 다음에 아마 이제 시행이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너무 빠르게 되는 것보다는 약간 천천히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3월에 하나 6월에 하나 결국에 때리는 건 맞는데 똑같은데 무엇 때문에 시장이 갑자기 이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반응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연준이 써왔던 방향이 작년도 10월 이후에는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더 한 발 더 앞서서 긴축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장이 겁먹은 거에서 반대로 약간 백을 해준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3월보다 더 빨리 다가오고 보통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제는 살짝 뒤로 물러나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연준도 시장의 움직임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성장 둔화 이런 쪽에도 이제 관심이 많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의외 증언이 아니었나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제롬 파월이 이제 연임이 확정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의회 과정들을 지나는데 연임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보면 시장과 소통하려고 하고 파월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연준위원장 되고 헛발질 몇 번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을 어떻게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지는 이제 아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들인 돈을 이제 줄인다. 네. 오케이. 금리도 올린다. 오케이. 근데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가 소위 요즘 말로 갑툭튀. 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게 시장이 긴장하는 네. 건데. 근데 원래는 사실은 금리를 충분히 내렸는데도 더 이상 조치가 없을 때 양적 완화를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올렸는데도 안 되면 사실 양적 긴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배경이나 이게 이제 물론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걸까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네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죠. 그렇죠. 근데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입니다. 초단기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에 적용을 받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장기 금리들을 같이 내려오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네. 자금이 돌지 않을 때는 중앙은행이 초단기 금리를 잡아내려도 이 장기 금리가 시중에 돈이 모자라니까 중앙은행이 초단기 금리를 잡아내려도 장기 금리가 꿈쩍도 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로 중앙은행이 나서 가지고 초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금리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해 주면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해 주는 게 양적 완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양적 완화까지 진행을 했는데 요걸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되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되돌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굉장히 큰 금액으로 자금을 국채를 사주고 있으니까 한 달에 1,200억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입니다. 네. 150조입니다. 네. 엄청난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한꺼번에 줄이긴 어려우니까 조금씩 줄여 나가는데 이걸 우리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했던 그렇지.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서 올해 3월까지는 완전히 이제 양적 완화로 자금을 유입하는 게 끝나게 되면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는 양적 긴축을 하든 아니면은 금리를 끌어올리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중앙은행에서 생각하는 건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자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단기 금리를 잡아 올리면서 네. 장기 금리를 같이 끌어올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 금리 시장에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주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단기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이쪽에 있는 장기 금리를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산처럼 누르고 있는 거죠, 금리를. 그럼 이게 끌어올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장기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10년짜리 국채금리에 모기지 금리가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보통 실물 경제에서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만나는 금리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장기 금리가 굉장히 10년, 영향을 많이 우리는 주죠. 보통 3년물이나 5년물 그렇죠. 이렇게 연동되는데. 네,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모기지 고정금리가 이제 보통 10년이나 15년이니까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이 자체 장기금리가 올라오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상에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효과가 나올까 하니까 네. 산처럼 누르고 있는 장기금리 시장에 들어가 있던 유동성을 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적 완화라는 건 실물 경제, 금융시장이 발행했었던 국채를 갖다가 사들이면서 자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 사이드에 국채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채가 쌓여 있으니까 이걸 하나씩 던지는 거죠. 실물 시장에다 던지면서 네. 이 대차대조표 자산을 갖다가 자산에 있는 국채를 줄이면서 시장에 있는 자금을 끌어당기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금리 시장에서 유동성을 빼는 거니까 장기금리가 뛰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해요. 보통은 기준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데 네. 기준금리를 통해서 조절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장기채를 사들여서 너무 많은 장기금리 시장에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두 개를 병행해 나가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대로 말씀을 드리게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제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연준은 사실은 원하는 그 정책 목표를 위해서 이 툴을 쓰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를 썼는데 원하는 목표를 안 잡으면 안 되니까 앞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그 속도와 굉장히 긴 시간에서의 단계와는 다른 정책 효과를 쓰기 위해서
양적 긴축을 가져왔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뭐 원하는 목적인 것 같아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긴축의 속도와 함께 또 속도와 함께 이제 사실은 이 배에 탄 혹은 차에 탄 분들이 이제 얼마나 울렁증을 낼까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이 기사라고 하면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이제 3번, 4번 뭐 속도를 얘기하는데 오 부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 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연준에서도 네. 이번에 파월 의장도 그 얘기를 한 거죠. 양적 긴축에 대해서 later this year, 그러니까 이제 올해 후반부 정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그 다음에도 뒤에 항상 무슨 말을 붙이냐면은 데이터 디펜던시다.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연준이 바라보는 목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목표가 있고 물가라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장은 나름대로 탄탄한데 물가 상승세가 너무 센 겁니다. 근데 물가 상승세가 너무 세지게 됐었을 때 이 물가 자체가 그럼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고질병처럼 돼버리면 이 고질병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제 고질병이 생기게 되면은 완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좀 증상이 완화가 되더라도 약간 무리하면 다시 도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만성질병이 그렇죠. 될 수 있다. 만성질병처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거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은 뭐하고 싸워왔냐면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자금을 풀어줬었죠. 네. 그래서 엄청난 돈을 풀어도 이 저성장이라는 적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풀어줄 때는 좋아지는 듯 했지만 빼면 주저앉고 또 풀어주면 좋아지는 듯 하지만 빼면 주저앉고 이걸 몇 차례 반복을 하니까 지루한 참호전을 했던 거죠. 근데 다만 한 가지 뭐냐면 그나마 장점이었던 건 인플레이션이라는 애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 연준이 저성장이라는 적하고 정말 자신 있게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돈을 마음대로 풀 수 있었죠. 돈을 풀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렇죠. 물가가 뛰는 건데 네. 물가가 완전히 죽어 있으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싸웠는데 만약에 이쪽이 고질병이 돼버리면 이 저성장이 딱 불거졌었을 때 싸우기 위해서 돈을 푸는 순간 이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죠. 그럼 옛날처럼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뇨에다가 고혈압까지 올라오면 힘든 거죠. 아, 네, 비유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는 이쪽 물가 신경 안 쓰고 싸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것까지 신경 쓰고 싸우려면은 연준은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보다는 물가 쪽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물가 너무 세게 잡으려다 성장이 주저앉으면 어떡할 건데 이제 이런 반론을 바로 해주니까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죠. 지금 성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게 새로운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건지를 네. 예측하는 건 제 영역은 넘어선 것 같고요. 적어도 현재 연준에서 바라보는 건 1분기에 3% 이상의 탄탄한 성장, 탄탄한 소비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탄탄하면 버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장이 이 정도라도 받쳐줄 때 최대한 빠르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상승을 사전에 제압을 하자. 이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게 뭐냐면 네. 원래는 원래는 내년에나 테이퍼링 할 수, 작년에 보면 내년에나 테이퍼링 한다 그러니까요. 했는데 네. 그 작년은 땡겨왔고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 23년이나 가능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22년으로 땡겨오면서 4차례까지 확 당겨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탄탄해지고 현재의 긴축을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잖아요. 이 정도는 버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실물 경제가 버텨주는 것만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하면. 괜찮다라고 싶으면은 속도를 계속 올려가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소위 말한 데이터의 의존, 데이터 그렇죠. 디펜던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파월이 의회 증언에서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해서 후반부라는 얘기를 한 이유도 시장이 약간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 속도를 갖다 이렇게 미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운을 뗀 것도 이런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성장이 버텨준다라면은 긴축의 속도는 현재 나와 있는 정도까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장이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든지 성장이 둔화되는 징후가 나타나게 됐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스케줄링을 다시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유연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옛날에 가장 여우처럼 얘기하던 분이 앨런 그리스번입니다. 아, 네. 뭔 얘기하는 건지, 뭐 이 얘기하는 건지, 저 얘기하는 건지, 네네. 이제 파월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언제라고 확정하지 않는 거는 그러면 어쨌든 금리 올리는 거는 지금 양적 긴축을 올해 늦게 그것도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거는 결국 상반기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게 그죠? 되는 거겠죠. 금리를 네. 올리고 속도를 상황을 봐가면서 네. 양적 긴축까지 할지 안 할지는 상황을 보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가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물가가 지금 이제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빠르게 긴축으로 가는 건 물가 때문인데요. 간밤에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7%. 아, 네. 야, 미국인들도 정말 느끼는 지표가 살벌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도 긴장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우리가 시장 영향은 알고 있고, 원인을 알아야 대책이 세우는데 원인과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일단 요번에 물가가 상승한 부분들은 물론 중고차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준 건 분명히 네.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렌트비가 상당히 영향을 그러게.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렌트비가 올라오는데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은 렌트비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실물 경제에서 물가가 오른다고 바로 튀는 게 아니라 1년 계약을 한다든지 2년 계약을 그렇죠. 하면 네. 미국에서는 월세 계약 보통 1년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1년 동안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도는 1월에 렌트 계약을 했는데 예. 2월에 물가가 뛰더라도 렌트비를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연동을 해서. 그래서 1년 동안은 묶이게 돼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작년 3, 4월부터 물가가 튀어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계약에 묶여 있는 것들이 있었으니까 네. 렌트비가 후행적으로 물가가 올라오는 걸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이제 지난달부터 나타난 징후인데 렌트비의 상승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을 갖다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1분기 내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단을 굉장히 견고하게 버티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보면은 공급망 이슈 쪽이 조금은 좀 완화되는 모습이에요. 네. 물론 이제 오미크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공급망에 다시 차질이 생긴다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공급망 부분에서 해상의 이제 운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는 물가 상승세가 최근에 또 나타났던 것처럼 막 스파이크로 크게 뛰어 올라가는 것보다는 렌트비에서 올라오는 건 있지만 공급망이 풀리면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는 1, 2분기 정도에는 현재 수준의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하반기 정도에는 조금은 고개를 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절대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7%까지 올랐던 게 예를 들면 뭐 6.4% 이렇게 떨어지면 시장은 레벨은 높지만 꺾였구나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방향성이죠. 그죠? 네. 그런 걸 한 1분기, 2분기 땡기면 이제 1분기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렌트비가 오른 게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집값이 올라서 우리도 전세값 오른 것으로 렌트비가 올랐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 상승세,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네. 주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주식처럼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은 물론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배당이라는 것 갖고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네.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그렇죠. 하는 경우가 네, 많겠죠. 임대료 가지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체를 봤었을 때는 음. 어느 정도의 임대료 상승을 갖다가 반영을 할 수는 있겠죠. 네. 네. 공급망 때문에 원재료비가 올랐고 유동성이 늘어서 집값이 오르니까 렌트비가 오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일하러 나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임금도 오르고 이런 네. 것들이 영향이 다 있었던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방향은 뭐 금리 인상 쪽으로 잡힌 건 맞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까지의 시장 반응은 상당히 지금 격하게 시장도 반응을 했는데요. 이후에 금리를 언제 금리 차라리 한번 싹 올려버리면 시장이 오케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적응하고 오히려 이 긴장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시장이 반응하는 건요. 네. 결국에는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보면은 테이퍼링을 조기에 땡긴다고 했을 때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조금씩 높아질 때 시장이 한 번 정도씩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주춤하다가도 미국 경제의 성장이 탄탄하다라는 신뢰감이 생기니까 이 정도는 테이크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금리 인상은 버텨줄 수 있어라는 거니까요. 기대한 만큼의 금리 인상이 나왔을 때는 시장이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첫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땡기겠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빨랐을 때는 이럴 때는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면은 도이치방크인가요? 거기서 올해 7차례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1년에 8번의 FOMC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월 달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금리도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열어둔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격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금리가 첫 번째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올라간다라는 과거의 사례를 갖고 딱 보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로 금리 상승을 견딜 수 있는지를 기대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갖다가 시장 실물 경제에서 연준이 깨뜨릴지 안 깨뜨릴지를 보는 게 좀 더
이제 확실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 똑같이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고민이 있는 네, 그런 거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요. 네. 그러면요, 이 금리 인상기, 성공 투자 전략, 오건영 부부장한테 투자 전략, 관심 종목 말씀해 주시려면 굉장히 당황하실 테니까. 유동 기본적으로 어쨌든 팬데믹에 의한 엄청난 유동성이 자산 가격을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사실 끌어올렸습니다. 가상화폐. 네. 근데 이제 유동성 축소 국면으로 들어갔고 인플레이션이 물가는 오른다. 전체적인 자산, 꼭 주식뿐만 아니라 네. 투자자들이 자산 시장에서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을 만난 거고요. 네. 작년에는 그 강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연준도 오판을 했고 네. 연준이 이걸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그 투자 환경 속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들어온 거죠. 새로운 변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시험 볼 때 새 과목이 생긴 거고요. 네. 이건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반적인 투자의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지난 10년 동안 시장에선 바이 더 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연준이 항상 들어와서 도와줄 거예요.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은 평범할 땐 도와주지 않지만 안 도와주고 있지만 흔들려서 너무 위험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도와줘 왔다는 거죠. 친절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물가가 상승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연준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가랑 싸우러 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면 네. 안 도와주는 것과 못 도와주는 건 다르거든요. 안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지 않고 계시지만 제가 힘들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생기죠. 못 도와준다는 건 기대 자체를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서 든든한 방어막이었던 연준이 약간 발목이 묶여 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요걸 우리가 좀 감안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은 선별된 자산에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작년도 6월 달에 FOMC를 통해 가지고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긴축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을 네.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S&P 500처럼 미국의 대형주들을 봤을 때는 계속 올랐었어요. 그럼 뭐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바라보지 않는 신흥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때부터 5, 6월 달부터 고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을 했었죠. 참고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올랐지만 2%에서 3% 정도 올랐지만 이거는 그냥 원화 기준 코스피가 그런 거고요. 푸르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 달러 표시 코스피는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 자체는 올랐지만 환율이 연초에 1,080원이었는데 작년 연초에 네, 1,200원 이제 작년 말에 나왔으니까. 거의 1,200원 가까이 가니까 환율에서 깨졌죠. 그러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코스피에 투자했는데 이걸 되짚어가는 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6, 7% 정도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굉장히 강력했던 긴축에 강한 국가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좀 고전을 했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게 결국에는 이런 긴축에 강한 자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산 투자 관점들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봅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약간 상수화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선별적 자산이라고 말씀하신 걸 제 나름 정리해 보면 신흥국보다는 선진국, 네, 그다음에 달러 자산 이런 쪽으로의 얘기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매일 자고 나면 긴축 파월 발언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가도 얘기했습니다만 깊이 있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딥사이트 다시 시청할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예, 오늘 신한은행 WM그룹의 오원영 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